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뭐 값비싼 명품 브랜드들을 보면요. 대체로 역사가 깊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뭐 실제로 2017년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명품 브랜드 탑5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탑5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샤넬, 롤렉스. 이름만 들어도 뭐 다들 알만한 그렇죠. 이 정도 브랜드들이네요. 너무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것들만 보더라도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에 생긴 역사가 깊은 브랜드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한 100년씩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오래되면 다 명품이다. 이건 뭐 공식이 아니겠지만 오래 이어져 내려온 가치는 분명히 있다가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명품 반열에 오른 거겠죠.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은 많은 과정 그리고 변천사를 거치면서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기품이 생긴다 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 시간, 오랜 세월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필요할 텐데 저희가 또 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네, 뭐 세계적인 명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전통 있는 음식점이나 뭐 떡집, 재래시장 안에 있는 맛집 뭐 이런 데 가봐도 뭐 네. 2대, 3대째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또 비법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 가보면 아, 괜히 오래된 집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오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가게들을 오래 가게라는 상표로 이제 등록해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100년 가게, 일본에서는 신이세라고 해서 오랜 세월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을 네. 국가가 이제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도 혹시 이렇게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중국에도 역사가 깊은 2대째, 3대째 운영 중 가게들이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유럽, 일본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이러한 가게들을 칭하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전문 판매점들을 라오즈하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라오, 오래된, 늙은. 그다음에 즈, 이거는 학문인데요.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오는 상호. 그렇기 때문에 100년 된 브랜드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면 오래된 전통 브랜드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바로 이 라오츠하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예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 미처 못 다룬 내용도 많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라오츠하오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에서부터 벌써 내공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중국인들의 자부심, 라오츠하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째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키워드 하나, 라오즈하오계의 용호상박입니다. 라오즈하오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중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 이 라오츠하오로 지정된 가게들은 예술품을 파는 상점이나 약방, 찻집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가 선정이 돼 있는데 보통 요식업 계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츠하오가 처음 지정되던 1950년대에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가게가 16,000개에 달했는데요. 와. 현재는 1,128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90%가 넘는 라오츠하오가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게 된 셈이죠. 네.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1,128개의 라오츠하오들은 오랜 전통 여기에다가 대중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싸. 이 단어가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인싸가 되고 싶은 이 단어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요. 인싸 라오짜오라고 할 수 있는데 브랜드 평균 수명이 160년이나 된다고 와.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중국인들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꼽는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주류 업계는 마오타이저랑 우량해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베이징덕에는 이全聚德와 베니팡 두 업체들끼리는 지금 100년 넘게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마오타이와 우랑의 경쟁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마오타이는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의 대표적인 고량주인데요. 이 조니워커로 유명한 세계적인 위스키 업체인 디아지오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류 회사로 또 자리매김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저는 우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주로 불리는 고급 술인데요. 1956년 전국 주류 품평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에 당시 등소평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방중 시에 국빈 연회에 내놓으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마오타이주와 우량회가 굉장히 막상막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중국인들이 볼 때는 마오타이저가 조금 더 고급진 우량회보다는 그렇죠. 네. 느낌이고 우량회는 조금 더 마오타이저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좀 더 드는 게 사실이고요. 자동차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 마오타이저는 제네시스 G 시리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량회는 기아 스팅어 정도 생각해서 요 다른 느낌. 다르네요. 요런 네. 느낌 생각하시면 네. 되세요. 오, 이게 확 좋습니다. 와닿는데요. 네. 또 뭐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 베이징 덕에서는 어떤 라오즈하오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을까요? 이 베니팡은 100년은 가볍게 콧방귀를 끼고 60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600년 가능한 건가요, 이게? 대단하네요. 네, 이 비에니팡이요 1416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끊임없이 이제 요리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요새는 이제 요리에 그 오리에 특제 향을 딱 넣어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또 속은 부드럽게 만드는 게 이 집 비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새는 그 차향이 나는 오리구이, 또 연꽃향이 나는 오리구이가 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이 쥐엔쥐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역사가 짧아요. 근데 그쵸. 짧아봤자 그래도 151년이나 된 와. 베이징덕 전문점인데요. 네. 사실 쥐엔쥐더가 요즘에 좀 노후된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좀 요즘에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비해서 그 명성이 조금 저물고 있어서 요즘에 또 배달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하게 트렌드를 맞춰가려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오랜 전통을 지닌 가게들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라오즈하오를 찾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봅니다. 키워드 둘, 세월의 가치를 느껴보세요입니다. 자, 저희가 뭐 된장, 홍어, 그리고 또 김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래돼야지 더 맛있죠. 그쵸. 맞아요. 역시 센스가 있어. 그죠? 아, 늦었어. 아까워. 이렇게 오랜 시간 공사가야 맛인 것들인데요. 저는 사실 생김치를 좀 더 좋아하긴 하지만 오래된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걸 찾고 또 유행하는 걸 따라하고 있지만 명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니가 쓰던 거, 또 더 나아가서 뭐 할머니가 쓰던 거 맞아요. 이렇게 물려받아야 더 가치가 있고 더 평가가 높아지는 것 맞아요. 같은데 빈티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딱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라오즈하오에서도 그 전통을 인정받아서 명품 못지않은 대우를 받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는 시계 업체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955년에 설립된 시계 업체 상하이파이는요. 중국인들의 또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네요. 네, 중국인들은 이 보석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조금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시계류 또는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좀 높은 편인데요.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이 샹하이 파이는 여전히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빠링호우 세대부터는 서서히 이제 좀 글로벌 브랜드, 우리가 다 알만한 글로벌 시계 브랜드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고요. 예전 분들,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샹하이 파이 하면 오, 눈 돌아가는 네,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샹하이파이가 중국에서는 1세대 명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1950년대 중국에서 손목시계는 재봉틀, 라디오, 자전거와 함께 4대 귀중품 그리고 필수 혼수품으로 불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치인지 좀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네. 자, 신중국이 성립된 얼마 후에 탄생한 상하이파이 시계는 당시 중국인들한테는 부의 상징 또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이유가요. 중국인들이 추앙받는 저원라의 전 총리가 애용을 하고 또 세상을 뜰 때까지 착용한 손목시계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하이 시계, 상하이파이 시계가 뭔가 브랜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명품 라오즈하오는요. 품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바로 가위인데요. 가위. 아니, 네. 가위면 가위지 또 명품 가위는 뭔가요? 그냥 가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요? 예, 예. 이 정샤오추안 같은 경우는 가위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청나라 건룡 황제에게서 품질을 인정을 받아서 쓰는 가위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아니 중국인 2명 중 1명이 이 장샤오치안 가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장샤오치엔은 1628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중국인 중에 몇 명이 이 과일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건 집집마다 장샤오치엔에서 만든 칼 한 자루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네. 우리가 왜 중화요리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네모나고 두터운 묵직한 그 칼 있잖아요. 네. 네, 그 식기로도 굉장히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가면 장샤오치엔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올해가 장샤오치안이 회사 창립 35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 중국의 국민 가위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행사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그런 가위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위 하나로 이런 명성을 얻는 게 좀 가능한 건지 그쵸. 중국에서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국민 가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도 수십 또 수백 가지의 가위를 생산해내면서 건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통을 이어가면서 명품으로서 라오즈하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시죠. 네, 키워드 셋. 제2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막 돈 꺼낼 때 막 지폐 꺼내고 동전 세고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네. 요새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띡 한 세대가 됐고요. 네. 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맛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SNS에 올려야 되니까 또 예뻐야 되는데 네, 라오즈하오도 역시 이런 흐름에, 이런 트렌드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려 350년 전통의 중국 최대 중의약방 동인당이 무인화 점포를 도입해서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판매와 원래 내세웠던 이 오프라인 내진 서비스를 융합을 시킨 건데요. 2배 가까운 매출도 올리고 있다고 네. 하네요. 네, 이 중국 최대 의약품 전자상거래인 이하오항에 입점을 했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24시간 판매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100년 전통을 이어가는 가게 라오즈하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가치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대중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또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전통을 지켜온 좀 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분야의 가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올해 가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새롭고 편리한 것도 좋겠지만 오랜 시간이 만들어온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네, 대기업들의 승계 문제는 여론이 항상 집중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경우 보통 이 대부분 2세 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2세 경영은 항상 잡음이 있어 왔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경영 수업을 받기도 하고 또 기업 내부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도 실제 경영 능력에서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항상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 각종 사회적 물이나 이런 온갖 갑질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이 대기업 총수들이나 기업을 승계받는 2세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부정적으로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기업 승계를 이어받은 이 2세들이 그 시선이 굉장히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자산이나 그 지분까지 불법적으로 승계하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불신을 만드는 것 같고 때문에 족벌 경영 또 세습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2세 기업 경영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또 어떨지 궁금해요. 네. 중국은 조금 우리가 상황이 다른 게 어떤 점이 있냐면 중국은 이제 1세대 중국 기업의 수장들은 마오쩌둥 시대를 겪으면서 좀 궁핍을 알고 정말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자랐고요. 그들의 자녀들은 일찌감치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선진 문물을 이제 보면서 자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세대는 야, 중국은 아직까지 제조업이야 뭐 이래도 아들 세대는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IT 뭐 금융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 대기업들의 기업 승계 양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어떤 승계 양상을 보이는지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중국 대기업의 1세대 경영인들이 승계를 최대한 늦추거나 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화끈하게 기업 승계를 진행한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키워드 하나. 마종 말고 마라오시라고 불러주세요. 마인 회장님 말고 마인 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라는 키워드인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용기 있는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는 작년 교사의 날에 그리고 또 그때가 마윈의 생일이에요. 이날 9월 10일 날 공개 편지를 통해서 1년 뒤 알리바바 이사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이 마윈 회장이 은퇴를 선언했을 나이가 54세이기 때문에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선망의 대상 이런 기업의 총수기 때문에 좀 중국인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건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네.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이 너무 커지면 정부가 조금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부의 억압을 받아서 마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물러난 건데 대신에 물러날 때 다시 나는 본연의 선생님으로서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의미 있게 다시 갔기 때문에 중국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아름답게 돌아갔다라고 네. 생각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마윈이 밝힌 은퇴 이유를 한번 들어봤더니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자선 사업가 중 한 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여서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이 빌 게이츠의 신념을 좀 따라가기 위한 그런 발자취였다고요. 네. 네, 마윈은 정말 입버릇처럼 나는 빌 게이츠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만큼의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그보다 더 일찍 은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새로 만드는 명함에는 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교사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하네요. 네. 네, 마윈이 이 교사라는 직책을 쓴 것은요, 은퇴와 맞물려서 교육을 기반으로 한 자선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2014년부터 마윈 재단을 설립하고 또 특히 농촌 교육 문제에 더욱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자, 마윈의 이렇게 갑작스러운 은퇴를 맞이하자 과거에 했던 그의 발언들이 또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16년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게 알리바바 창업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또 그 외에도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를 나의 회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 전자상 거래 업체를 만들어 장사를 시작한 걸 후회한다. 이런 네.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윈이 왜 이런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을까요? 우린 직접 마인이 되어보지 않고서야 뭐 그의 심정을 100% 헤아릴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그를 조금 이해해보기 위해서 그의 유년기 아니면 그의 청년기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마인은 사수 끝에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또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릴 줄은 본인도 이제 모르는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고 항상 나는 교육계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회장님 말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어쩌면 그의 진짜 꿈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는 어쩌면 이제서야 그 자기의 진짜 꿈을 이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마윈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 이 질문이 마윈의 행보 못지않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윈이 2013년 CEO직에서 물러나면서 회사 경영을 맡겼던 인물, 장융 최고 경영자라고 하네요. 네. 이미 10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있던 마윈이 이미 장융에게 CEO직뿐만 아니라 회장직까지 넘길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이 장융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성장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장융이 2007년 알리바바 그룹에 이제 합류한 뒤에요. 굵직굵직한 사업을 맡으면서 알리바바 그룹의 대표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이 수익 확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절. 11월 11일? 네, 네. 광군절을 이 주요 설계한 사람이 바로 장유영입니다. 와. 네. 이렇게 장용의 능력치는 이미 인정을 다 받은 셈인데요.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과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명이 하나 생겼대요. 샤오 야오즈라고 하는데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예쁜 별칭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기업인 알리바바의 승계 작업이 좀 예상 밖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물려받은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2세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둘. 후얼다이에서 창얼다이로입니다. 후얼다이 저희가 지난번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금수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들한테는 요새 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뿌슈의 우슈라는 수식어인데요. 사치를 부리는 데만 열심이고 연문설이 끊이지 않는다. 뭐 노력도 하지 않고 카지노만 죽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재벌 2세들을 향한 좀 씁쓸한 별명입니다. 네. 그런데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개혁에 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푸얼다이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2세를 일컫는 말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바로 창얼다이입니다. 창이 그러니까 창업, 창의적인 2세대를 뜻하는 건데요. 요즘 이 2세대들의 움직임이 아까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창업을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최근 이 기업의 승계를 받은 창얼다이들의 활약상이 돋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개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는 중국 최대 음료수 회사인 와하하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이 쭝칭호우 회장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딸이죠. 쭝프리가 시작부터 그 직설화법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사업 방식에 좀 반감을 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동안 중국 관료들과 연계를 맺는 이 사업 방식에 대한 반감을 되게 세게 표현을 이제 한 건데요. 최근 재벌 2세들은 대부분 솔직한 합법,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는 거침없는 경영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지메이 가구의 창업자 자오젠거의 아들 자오닝 또한 창얼다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끌어온 가구 사업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포도주 온라인 유통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네요. 네. 네. 아버지는 평생을 가구에 바쳤는데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포도주 하겠다 하면은 당연히 좀 당황스럽고 반대를 했을 것 걱정되죠, 같은데 네. 자오닝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원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버지의 투자금을 날리거나 회사가 파산할 경우 지메이 가구의 경영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폐기네요. 네. 네.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신만만한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사업 첫 해에는 300만 위안, 약 5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고요. 또 다음해에는 약 1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아들이 이긴 셈이네요. 네. 네, 뭐 아빠와 아들 사이의 승패가 뭐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렇게 추앙얼다이들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면서 기업 2세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경영 승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마지막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마이웨이 기업 2세들입니다. 이 중국 1세대 기업인들이 되게 지금 은퇴할 시기를 맞이했지만 자녀들이 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아하. 계속돼서 네. 고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1세대가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2세대도 자꾸 나이가 드니까 이제 경영 그 승계 시기를 놓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어떤 정책의 특성상 한 자녀만 있는 정책이 쭉 이어져 왔다 보니까 딱히 물려줄 자식이 없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또 회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아들, 딸 받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 자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상황들과 문제점들을 뒤로 하고 어쨌든 간에 기업 승계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겠노라 선언하는 이 2세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 최대 부동산 그룹이죠.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의 아들 왕스총을 들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왕세총 하면 사고뭉치, 맞아요. 여배우와 연물설 막 나고 막 이랬는데 산악부 단골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투자의 귀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사실 왕젠린 회장도 아들인 왕스청 이렇게
말썽 피우고 다니니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을 법도 한데 아들도 심지어 이 회사에 그렇게 미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업체인 프로메테우스 캐피탈을 창업한 뒤에 주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 투자를 했고 또 이게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왕수총이 투자한 라이브 플랫폼 판다TV는 업계 2위에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또 게임 시장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면서 창업 5년 만에 재산이 1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 우리 왕스총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사실은 그 첫 이미지라는 게 좀 맞아요. 강렬하잖아요. 사고뭉치, 네. 개구쟁이 이렇게 아.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스총의 일상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경영 능력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투자할지 계속해서 염탐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자, 이 밖에도 대표적인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기업 2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이죠. 디디추싱의 류칭 회장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류칭의 아버지가 바로 중국 IT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레노버의 창립자 류찬즈입니다. 아예 뭐 다른 계열도 아니고 같은 IT 계열이라면 회사를 승계받은 이후에 뭔가 좀 변화를 줘도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만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었나요? 네, 우리 류칭에게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죽도록 일하겠지만 아버지의 신세는 죽어도 지지 않겠다라는 오.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하버드에서 석사까지 마쳤고요. 또 골드만삭스에 입사해서 일주일에 14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하고요. 와. 네, 골드만삭스 사상 최연소인 34세 나이에 아시아 담당 사장으로 승진까지 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류칭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디디추싱의 CEO직을 맡게 된 건데요. 자동차 서비스 업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렇게 아무래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계가 아니라 마이웨이를 택하고도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기업 2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 또 어떻게 여겨지고 있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SK 최태원 회장의 딸 최민정 씨의 행보가 굉장한 응원을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승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걷는 기업 2세들에 대해서 좀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꽃길을 응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중국 대기업들의 기업 승계 양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영 승계에 따라서 기업이 더욱더 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휘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기업들이 2세대 경영을 시작했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중국 대기업들이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지 이 부분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체! 바이바이!